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뉴스 인앤아웃 출발해볼까요? 네. 어쩌 이제는 막 어른을 따라해. 내가 퀴즈 하나 낼까요? ABS가 뭔지 아세요? ABS요? ABS. 원래 그게 안티 블로키어 시스템, 다시 말해서 이 자동차에 ABS 요새 안 단 차가 없죠. 그래서 그건 줄 알았더니 내가 오늘 신문보다 봤는데 ABS가 뭐냐면 자동 판독기래요. 그 저 야구할 때 예? 이 스트라이크 볼 이거 판독하는 그게 ABS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티 블로키어 시스템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거라 그러던데 내가 그거 때문에 요새 문제 난 거 알아요? 아니요. 왜 또 비웃으려고 그래? 아니요. 저는 ABS에서 나름 그 머리를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아저씨가 진행하는 방송 이렇게 해서 ABS. 네. 아저씨가 진행하는 바로 우리 방송이 ABS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거 공 던지고 스트라이크 볼 팔면 이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했대요. 예? 이거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심판진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뢰에 관한 문제예요. 그다음 이번에 또 터졌잖아요. 야구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죠? 네. 예.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한쪽에 집중하면 안 돼요. 축구만 좋아하면 안 돼. 야구도 좀 이렇게 보고 그래야죠. 뭐 그렇죠. 어디든 편파돼 있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인천에 소속된 인천에 기반을 둔 야구팀 이름이 뭐예요? 저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SSG죠. 이전에 SK였고요. 네. SSG 랜더스죠. 네. 쓱 랜더스. 랜더스. 예. 예전에 SK였고요. 네.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진짜 모든 면에서 신뢰가 부족하구나. 옛날에는요. 지금 축구 지금 그래도 비디오 판독해서 좀 나은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예? 그러니까 이 승복하라 이런 거였었는데 요새는 그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이우영 아나운서가 꼭 뭐를 달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금방 따라하고 말해요.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뢰라는 문제가 참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따라하는 거랑 신뢰는. 나를 신뢰해요? 신뢰하니까 따라하죠. 신뢰하는 사람을 따라하는 거죠. 참 또 그게 아니라 신뢰죠. 근데, 예. 저희는 실내에서 방송하고 있고요. 그렇죠. 실내에서? 네. 신뢰를 얘기하는데 신뢰를 안 하면 신뢰가 된다. 예, 좋습니다. 딱딱 연결이 되네. 네. 여러분 저희 방송을 신뢰하셔도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일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여러분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번호 2000번으로 이게 2000번대라는 설이 있고 6000번대라는 설이 있는데 확실히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번호로 받으시면 거기에서 이제 물어볼 겁니다. 어제 혹시 라디오 들으셨어요? 뭐 들으셨어요? 이게 기억에 의존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여러분 YTN 기억해 주시고요. 신율 기억해 주시고 뉴스 정면 기억해 주시고 승부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승부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비슷한 이름의 다른 방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YTN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라고 답해 주시면 정말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가 있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한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이거는 YTN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거지 이우영 아나운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것은 아님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맞죠? 그럼요. 근데 언제 자기가 보내는 것처럼 이번에는 삼행시를 지어서 보내주시오 이러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우영 아나운서가 보내주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정도의 자본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자본력을 갖추는 게 제 원대한 꿈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요새 진짜 커피값이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청취율 조사 기간에 승부 관련해서 헷갈리시면 승부 앞에 사람 이름이 들어가던데 했는데 한 사람 이름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유령 승부 이게 네, 아니고 네,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예, 유령 승부. 여러분 왜 유령 승부인지 아시죠? 왜요? 몰라요? 아 율영. 그렇죠. 아 네. 여는 법칙이라고 있어요 국어에. 네. 야 진짜 40몇 년 전 얘기를 하네. 내가 국어를 좋아했거든요. 네. 국어 선생님을 혹시 좋아하셨나요? 아니요. 네. 저희는 다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뭐 좋아할 수 있죠. 존경할 수 있죠. 예. 존경. 네. 예. 근데 참 우리 때는 진짜 많이 맞고 다녔거든요. 네, 어유 진짜 그때 맞은 생각하면 딱 저까지만 해도 많이 맞았습니다. 진짜 맞았어요. 네. 근데 자꾸 은근히 이렇게 끼려고 드는데, 네. 예. 우리 때는 진짜 라떼는 저희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니까 그걸로 라떼 사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진짜 이게 저희 애청자님이신데 김병돈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답니다. 네. 정면승부 매일 오후 5시부터 꼭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 오셨는데 우리 김병돈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애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방송할 힘이 부쩍부쩍 나죠.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할 이 여세를 몰아서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제가 그러면은 병돈님에게 헌정 이행시 병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병돈님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 참 요새 돈이 많이 고픈가 봐요. 예. 그럼 그래야죠. 네. 어쨌든 우리 김병돈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차기 국회의장 관련한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후보들이 연일 기계적 중립과는 거리를 두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다수의 다선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 당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친명 일색인 강경 성향 의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런 소식인데요. 일단 5호선에 성공한 정성호 의원은 비교적 온건파로 꼽히지만 차기 경선 출마 뜻을 밝히면서 노골적으로 당에 유리한 쪽으로 의장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나와서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그 토대를 깔아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올라 어제 언론 인터뷰를 가진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어서 국회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그간 이제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이 되는 것은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적 균형감을 갖고 또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불문율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이처럼 선명성 경쟁이 자칫 정치 문화를 더욱 극단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의장을 지낸 박병석 전 의장과 김진표 의장이 기계적 중립에 매몰되는 바람에 야권 진영에서 말하는 개혁 입법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의식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명성을 지닌 인물이 국회의장이 돼서 민주당의 입법과제와 특검 등 각종 현안을 최대한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하남갑에서 당선돼서 역시 최다선인 6선에 성공한 추미애 당선인도 지난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데다 제때 입법을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원식 의원도 국회의장직 도전이 점쳐지고 있는데 민생의 중립은 없다, 이렇게 SNS에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가지는 기계적 중립이 민주당 입장에선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국회의장이라면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인물들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생의 중립은 없다. 민생을 위한 개혁 입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기에 민생의 민이 과연 뭐냐? 저는 이거부터 한번 따지고 싶어요. 일단 제도적 취지, 국회의장이면 사실 의전서열 2위인데
이 위 의전 서열이 2위냐 하면 듀얼 레지티머시, 다시 말해서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고 국회의원도 직접 손으로 뽑기 때문에 이중적 정통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장이면 바로 그런 국회를 이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국민의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 것이 이 특정 진영, 특정 정당의 의장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만약 이런 식이 된다면 차라리 당대표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얘기들이 너무 정난화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 되지라는 생각이 전 솔직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장은 일단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취지, 탈당의 취지는 뭐냐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정말 민생국회가 되라고 탈당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한번 봅시다. 압도적인 의석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득표한 득표 표수, 다시 말해서 유권자들이 표를 던진 거를 비교해 보면 5.4% 차이밖에 안 난다 그랬.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한쪽은 50.4고 한쪽은 45예요. 그렇다면 45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나 다른 이 국민의힘의 표를 던진 45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들은 민생에서의 민자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한 대답부터 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위한 개혁이다 이러한 것들에서의 민이라는 것이 결국 민주당을 찍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냐를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하게 뭐 진영 논리의 극단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물론 맞는 얘기지만 저는 조금 그 국민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 표를 던진 사람들은 국민이고 나머지는 그럼 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강성으로 나갔을 때 과연 대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5.4를 2로 나눠보세요. 5.4를 2로 나누면 2.7이죠. 2.7이죠. 2.7%만 딴 데로 가면 동률이 됩니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참고로 민주당이 알아야 될 게 대선은 대한민국 전체가 단일 지역구라는 사실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민생이라는 개혁 국민을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강성 어떤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는 얘기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저는 이게 부메랑으로 오는 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이런 점을 걱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22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현까지는 조금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은 20석입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8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데다가 20석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교섭단체가 되려면 당선인을 이번 총선에서 배출한 군소정당, 시민사회 측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진보당, 새로운 미래,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시민사회 등인데요. 이들 정당 및 당선인들과 합당 혹은 입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원 모임 형식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으로, 또 민생당과 무소속 의원 3명이 민주통합의원 모임으로 각각 공동 교섭단체를 꾸린 전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연합에 합류해서 당선인 2명을 배출한 시민사회 측은 이 방안에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미화 당선인의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에 합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논의한 바도 없다, 이렇게 손을 그은 바도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대해 아직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요건인 20석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을 고치는 방안도 있지만 이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총선 전에 이 구성 요건 완화를 정치개혁 정책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총선 후에 당내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성준 대변인이 선거 일주일 뒤인 지난 17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지금 현재는 군소정당이나 시민사회 측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총선 전부터 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물론 제가 볼 때에는 교섭단체를 만들면 자신들도 좋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예를 들면 진보당, 시민사회 측 이런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든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다른 색깔의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조국혁신당 제가 이렇게 보면 인적 구성을 보면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굉장히 강렬히 반대하는 그런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디테일한 이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이런 언급을 제가 이렇게 보면 민주당보다는 그 훨씬 현실성이 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만 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준다. 그때 조국 대표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느냐라는 기자분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훨씬 현실적으로 저는 이게 아무래도 조국 대표도 학자였으니까 저는 그렇다고는 보는데 이게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주장에 휩쓸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좀 어떻게 좀 나서가지고 완화시키면 얼마든지 민주당 혼자 가능해요. 이거 175석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안 해줄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지금 가뜩이나 그 EEJ라는 거 아세요? 오랑캐는 오랑캐로 다스린다. 그렇죠. 근데 그게 2조 2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저걸 한다. 이런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오늘 제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이 시각으로 바라볼 텐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을 그렇게 이렇게 막 도와주고 막 좀 어떻게 해주고 이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되는 거 이거 역시 쉽지 않겠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각종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협치 복원을 호소했습니다. 윤지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5월 국회는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여야 간 합의해서 처리해온 관행이 있으나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동안 여야 간에 심각하게 입장 차이가 있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제의 요구권을 행사해서 재표결까지 마친 법안을 선거에 이겼다고 곧바로 추진하는 게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양수 원내 수석 부대표도 선거가 끝나고 불과 일주일 만인 지난 18일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고 오늘 국회 정무위에서도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최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은 물론 본인들 집권 때 처리 못하다가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제2요구한 노란봉투법, 간호법, 방송처리법 또 방송 3법 처리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협치라는 말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등 최근 민주당에서 쏟아지는 강경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당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SNS에 민주당의 근본 DNA인 내로남불 폭주 군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아무리 의석수에서 민주당이 월등히 앞선다 해도 국회 운영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이며 협상과 협치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강경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선 우려 그리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조제이라는 단어는 동아일보에서 나온 그 기사의 일부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입법 강경 움직임 뭐 이런 것들 제가 사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 게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지금 21대 국회 마지막이에요. 예? 5월 말까지 21대 국회 이어지죠. 22대 국회가 5월 31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21대 국회나 22대 국회나 민주당이 압도적인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21대나 22대나 똑같이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왜 21대 말에 이렇게 모든 이 주요 법안들을 막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가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얼굴을 보니까 궁금한 얼굴이 아니에요. 맞죠? 아니요, 궁금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을 받는다 뭐 이런 게 있죠. 예. 근데 그렇게 궁금하진 않으나 궁금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요. 우리 과 학생들하고 아주 유사한. 네. 예,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의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론인데 지금 사실 다른 20대 국회나 이 딴 때 같은 때는요. 이 국회 말기에는 그냥 대충 서로 이제 악수하고 수고했다 이러고 떨어진 사람 빠이빠이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 결국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라는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양거법도 단독으로 이 본회의 회부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그 기세를 계속 살리기 위해서라고 봐요. 기세 이렇게 살리다 보면 뭐냐면 정권 측의 어떤 길을 계속 누르는 거죠. 예? 길을 계속 눌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힘을 완전히 빼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21대 국회 말기에 이렇게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본다면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법으로 만들어진 비율이 30%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유난히 열심히 한 국회도 아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은 돼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이게 사실 이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진짜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은 좀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본인들의 생각이지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45%의 국민이 있다는 거를 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제 바람인데 제 바람이 작은 바람인가 아니면 잘못된 바람인가 이건 모르겠어요. 근데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예. 네. 문득 궁금한 건데 그러면 선수가 올라가면 의원실을 좋은 자리로 배치를 받나요? 이론적으로 그렇대요. 이론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6선 정도 되시는 분이 이제 안 하시면 5선 된 분들이 올라가시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궁금해하는구나. 그럼 정말 그러지 않을까? 왜냐면 교수님들도 이제 교수실이 안 그래요. 바뀌지 않나요? 아니에요. 저는 계속 제 연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넓은 데서 작은 데로 쫓겨났죠.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가슴 아픈 건 물어보지 말아요. 네. 참 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인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통령과 여당이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을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의 개입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는데요. 앞서 MBC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당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확보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사 방해에 외압의 중심에 나타났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먼저 파면한 후 수사받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도 이번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최상병 특검법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 외에도 사실 조국혁신당이나 그리고 개혁신당 역시 비슷한 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 최상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이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판단을 잘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안은 이거는 사실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숫자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21대 국회죠. 그러니까 뭐 8명만 이탈하면 이게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만약 이탈표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그 좀 타격이 굉장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면밀하게 이것을 좀 들여다보고서 그 이후에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를 시키고 나서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제의를 다시 하는데 여기에서 만일 국민의힘에서 일단 반란표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게 다시 제의해서 통과가 되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 타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보수의 상징은 뭐냐 하면 안보예요, 사실은. 예? 근데 이 최상병이란 고 최상병이 해병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말 젊은이가 공무를 수행하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선 사실 보수 이게 공감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